그 애를 당장 데려와라. 병실을 가르는 절규였다. 산소호흡기의 기계음 사이로 터져 나온 이화영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강했다. 88세의 노구의 온갖 관과 선들이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주치의가 다급히 달려와 맥박을 재며 말했지만 이화영의 시선은 병실 한쪽에 서 있는 자식들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장남 이도현이 어색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어머님 손녀라니요. 저희 가문에는 그런 아이가. 닥쳐. 회장의 고함이 다시 한번 병실을 뒤흔들었다. 자녀 이정희는 오빠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눈짓했다. 둘 다 알고 있었다. 죽은 누나 이수진에게 딸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아이를 인정하는 순간 거대한 재벌 제국의 상속 구도가 흔들릴 것이었다. 이화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회색빛 서울 하늘 아래로 빼곡한 빌딩들이 보였다. 그중 절반은 자신이 일궈낸 것들이었다. 평생을 권력과 돈에 매달리며 살아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수진아.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25의 집을 나간 딸의 이름이었다. 가문의 체면을 위해 반대한 결혼,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다. 엄마, 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딴 놈과 결혼하면 내 딸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때 수진의 눈물을 본 게 마지막이었다. 그 후 12년 딸의 소식은 철저히 차단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다 작년 겨울 뒤늦게 전해 들은 소식. 수진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회장님, 심장이 너무 불규칙합니다. 흥분을 가라앉히셔야. 내 말이 들리지 않나. 손녀를 데려와. 이화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었던 여자였다.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며칠뿐이었다. 재벌 제국의 여왕이었던 그녀도 죽음 앞에서는 그저 후회투성이인 한 할머니일 뿐이었다. 이정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그 아이가 정말로 언니 딸이라면 혹시라도 상속 문제 걱정하는 거냐? 할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딸을 꿰뚫었다. 이정희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지만 이화영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다. 자식들의 탐욕을, 그리고 그 탐욕이 어린 손녀에게까지 향할 것을 알고 있었다. 김 비서. 목소리를 높이자 문 밖에서 기다리던 집사가 황급히 들어왔다. 60대의 충직한 남자였다. 이화영의 곁을 30년간 지켜온 사람이었다. 예, 회장님. 그 아이를, 소연이를 데려와라. 당장. 김 비서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가난한 동네에서 혼자 살고 있는 12살 소녀의 존재를. 죽은 이수진의 딸, 김소연이라는 아이를. 회장님, 하지만 내 마지막 소원이다. 이화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다. 강인했던 재벌 여성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 밑에서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할머니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 아이의 노래를 한 번만 듣고 싶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김소연, 12살. 서울 변두리 반지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는 소녀였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녀의 향기가 집 안 곳곳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엄마.
소연은 벽에 걸린 낡은 액자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사진 속 이수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28의 젊은 엄마였다. 소연과 똑 닮은 눈과 입가를 가진 뚜벅뚜벅.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소연은 재빨리 숙제에 집중하는 척했다. 아직 집주인 아주머니가 집세 독촉을 하러 올 시간은 아니었지만 요즘 들어 모든 것이 무서웠다. 엄마가 남긴 적금으로 버티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었다. 친척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엄마는 늘 우리에겐 서로밖에 없다고 말했었다. 왜 아빠는 안 계세요? 어릴 적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때 엄마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던 걸 기억한다. 소연아, 우리는 조금 복잡한 상황이야. 하지만 너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라는 걸 잊지 마. 그리고 엄마는 항상 그랬듯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 트로트 노래를. 사랑은 아무나 하나, 진짜 사랑은 어려워라. 소연은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불렀다. 엄마가 가장 좋아하던 노래였다. 힘들 때마다, 슬플 때마다 불러주던 그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조금이나마 따뜻해졌다. 엄마는 이 노래를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서 배웠단다. 소연이 할머니 말이야. 할머니요?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아주 멀리 계셔. 엄마는 언제나 그렇게 대답했다. 애매하고 슬픈 미소와 함께. 소연은 어렴풋이 느꼈다.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 뭔가 아픈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연은 깜짝 놀라 숨을 죽였다. 집주인 아주머니의 노크는 이렇게 정중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누구일까? 소연아, 있니?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하지만 어딘지 따뜻하고 다정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에 다가가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다. 60대 정도의 단정한 정장을 입은 아저씨가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안타까운 표정이 어려 있었다. 누구세요? 김 비서라고 한다. 너희 할머니께서 보내신 분이야. 할머니? 소연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엄마가 말하던 그 할머니, 아주 멀리 계신다던 그 할머니가 정말요? 그래. 할머니께서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단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더욱 부드러워졌다. 그는 오랫동안 이화영 회장의 곁에서 일하며 수많은 비밀을 지켜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비밀이 바로 이 아이의 존재였다. 소연은 문을 조금 열고 얼굴을 내밀었다. 큰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엄마는 할머니가 저희를 싫어하신다고 했는데. 아니야, 소연아. 김 비서는 무릎을 꿇고 소연과 눈높이를 맞췄다. 할머니께서는 지금 많이 아프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싶어 하세요. 엄마가 가르쳐준 그 노래 말이야. 소연의 눈이 더욱 커졌다. 할머니가 그 노래를 아신다니. 엄마가 할머니에게서 배웠다던 바로 그 노래를. 할머니께서 정말 저를 보고 싶어 하세요. 그럼 할머니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하셨어. 김 비서의 말에 소연은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다. 8개월 동안 혼자서 견뎌온 외로움과 두려움이 순간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럼
저 할머니 만나러 갈게요. 정말이니? 네. 엄마가 가르쳐 주신 노래 할머니께 정말 잘 불러드릴게요. 소연은 작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 순간 김 비서는 마음이 아팠다. 이 순수한 아이가 곧 겪게 될 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회장님의 마지막 소원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아이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이었다. 저 아이를 절대 들여보내서는 안 돼. 병원 복도 끝 VIP 병실에서 멀리 떨어진 휴게실에서 이도현의 목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다. 그의 주먹은 단단히 쥐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오빠 말이 맞아. 하지만 어머니께서 워낙 고집을 부리시니. 이정희가 커피잔을 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딸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 깊숙한 곳에서는 차가운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다. 12년 동안 존재도 몰랐던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 언니가 죽기 전에 어머니께 편지라도 보냈을지 모르잖아. 이도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 멀리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들 하나하나가 돈이었고 권력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자신의 손 안에 있어야 했다. 설마 어머니께서 그 아이에게 상속을? 모를 일이야. 어머니는 늘 예측 불가능한 분이셨어.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불안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화영 회장이 일궈낸 제국은 상상을 초월했다. 건설업에서 시작해 유통, 금융, 심지어 엔터테인먼트까지. 그 모든 것을 두 남매가 나누어 가질 예정이었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12살 손녀? 언니 딸이라고는 하지만 아버지가 다르잖아. 혈통상으로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도현이 이정희의 말을 끊었다. 어머니께서 그 아이를 손녀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끝이야. 어머니는 감정적인 분이시거든. 실제로 두 사람의 걱정은 근거가 있었다. 이화영은 평생 냉철한 사업가였지만 유독 가족 문제만큼은 감정에 휩쓸리곤 했다. 특히 죽은 딸 수진에 대한 죄책감은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어머니께서 그 아이를 보시면 이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수진을 그리워하는지를. 밤마다 수진의 이름을 부르며 우시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 아이가 언니를 닮았다면? 생각하기도 싫어. 이도현이 벽을 주먹으로 쳤다. 둔한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다. 우리가 평생 모시고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아이 때문에 모든 걸 빼앗긴다고. 말이 되나? 그때 멀리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재빨리 입을 다물고 복도 쪽을 바라봤다. 김 비서가 작은 손을 이끌고 나타났다. 그 순간 형제의 숨이 멎었다. 그 아이는 너무나 수진을 닮아 있었다. 김소연은 김 비서의 손을 꼭 잡고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다. 12살이라기에는 작은 키에 낡았지만 깨끗하게 입은 원피스. 큰 눈에는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어려 있었다. 와, 병원이 정말 크네요. 소연의 작은 중얼거림이 들렸다. 그 순간 이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목소리마저 수진과 똑같았다. 저기, 김 비서님. 이도현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이 아이가, 네, 소연이입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는 이미 두 사람의 적개심을 느끼고 있었다. 30년간 이 가문을 지켜본 그였기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다. 소연은 두 어른을 올려다보며 작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연이에요. 순간 이정희는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았다. 26 해전 25살의 수진이 처음 집에 남자친구를 데려왔던 그날. 그때도 수진은 이렇게 수줍게 미소 지었었다. 안녕. 이정희가 겨우 말을 뱉어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차가웠다. 할머니, 정말 많이 아프세요? 소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 순수한 걱정에 이도현은 더욱 불안해졌다. 어머니께서 이 아이를 보시면 그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 선언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소연아. 이도현이 무릎을 꿇고 소연과 눈높이를 맞췄다. 그의 얼굴에는 가짜 친절함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많이 아프셔. 그래서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 알겠지? 네, 알겠어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할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 가득했다. 이정희는 김 비서를 붙잡고 귓속말했다. 김 비서님, 정말 이 아이를 어머니께 보여드려야 하나요? 어머니, 상태가.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김 비서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회장님의 마지막 소원을 반드시 이뤄드리겠다고. 이도현과 이정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소통을 했다.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순간부터 그들의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상대는 겨우 12살짜리 아이지만 그 아이가 가진 무기는 치명적이었다. 죽은 수진의 얼굴과 어머니의 죄책감이라는. 정말 내 손녀라는 거냐? 이화영 회장의 목소리는 의심으로 가득했다. 산소호흡기 너머로 새어나오는 말에는 확신이 없었다. 12년간 외면했던 딸의 아이, 과연 진짜일까?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소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회장님, 소연이가 왔습니다. 소연은 병실 입구에서 작게 떨고 있었다. 거대한 병실, 각종 의료 장비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무서우면서도 신기했다. 가까이 와보거라. 이화영의 명령에 소연은 천천히 다가갔다. 할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자신을 훑어보는 걸 느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소연이에요. 김소연. 너희 어머니 이름은? 이수진이에요. 그 이름을 듣자 이화영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다. 단순히 이름만으로는 부족했다. 뒤에서 이도현과 이정희가 긴장한 채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도 이 아이가 정말 누나의 딸인지 궁금했다. 혹시 내 어머니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니? 특별한 걸 말이야. 소연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특별한 게요? 응. 내 어머니가 뭔가 자주 했던 일이나 좋아했던 것이나. 소연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 엄마는 노래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특히 트로트 노래를. 이화영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수진이 어릴 때부터 트로트를 좋아했던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했다. 그래,
어떤 노래를? 엄마가 가장 좋아하시던 노래가 있어요. 저한테도 가르쳐 주셨는데, 할머니께서 엄마에게 가르쳐 주신 노래라고 했어요. 이화영의 눈이 번쩍 떠졌다. 뭐라고? 네, 엄마가 그랬어요. 이 노래는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노래라고. 그래서 저도 열심히 배웠어요. 이화영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설마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볼래? 소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잡았다. 작은 손을 모으고 눈을 살짝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첫 구절이 나오는 순간 이화영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 노래였다. 30년 전 어린 수진과 함께 부르던 바로 그 노래. 둘만의 비밀스러운 시간이었던 그 노래를. 진짜 사랑은 어려워라. 소연의 목소리는 수진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같은 톤, 같은 감정, 심지어 숨 쉬는 타이밍까지. 이화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 아이는 분명히 수진의 딸이었다. 자신의 진짜 손녀였다. 내 마음 다 주고도 또 주고 싶은 마음. 노래가 계속되자 이화영은 30년 전으로 돌아갔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수진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던 그 따뜻한 시간들. 엄마, 이 노래 정말 좋아요. 그치? 엄마도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노래란다. 그럼 우리만의 특별한 노래예요. 그래, 우리만의 노래야. 그때의 수진이 지금 이 아이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았다. 언젠가는 이별이 와도 후회하지 않으리. 노래가 끝나자 병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다. 이화영은 확신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자신의 손녀였다. 수진의 딸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차가운 현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도현과 이정희의 시선. 상속 문제로 벌어질 치열한 다툼. 그리고 그 속에서 상처받을 어린 손녀. 아니다. 이 순수한 아이를 그런 더러운 싸움에 휘말리게 할 수는 없었다. 이화영은 마음을 굳게 먹었다. 차라리 자신이 악역을 맡는 게 나았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만. 갑자기 이화영의 목소리가 병실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이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다. 뭐가 잘못됐나요, 할머니? 소연이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화영은 최대한 냉정한 표정을 지었다. 평생 사업가로 살면서 익힌 가면을 썼다. 너는 내 손녀가 아니다. 순간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너는 내 손녀가 아니다. 이화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방금 전까지 눈물을 흘리던 할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소연은 얼어붙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할머니라고 부르지 마. 이화영의 고함이 병실을 진동시켰다.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 목소리는 강렬했다. 그따위 노래 하나 부른다고 내 손녀가 되는 줄 아느냐? 소연의 큰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저는 정말 엄마 수진의 딸이에요. 엄마가 할머니 이야기를. 거짓말. 이화영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다. 각종관들과 선이 당겨지며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수진의 딸이라고 증명할 수 있어. 그 흔한 DNA 검사라도 받았어. 소연은 어린 나이에 DNA 검사가 무엇인지 몰랐다. 하지만 할머니의 적대적인 태도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뒤에서 이도현과 이정희가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스러워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이화영이 아들을 쏘아봤다. 저런 사기꾼 같은 아이를 내 병실에 데려와 놓고 진정하라고? 사기꾼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12살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말이었다. 그래, 사기꾼.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내가 죽으면 유산이라도 받아갈 생각으로. 이화영의 말에 소연은 완전히 무너졌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저는 돈 같은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서. 할머니라고 하지 말라고 했지. 김 비서가 참다 못해 끼어들었다. 회장님,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아직 아이인데. 김 비서. 이화영의 날카로운 시선이 집사를 향했다. 내가 이런 사기극을 꾸민 거냐? 30년간 내 옆에 있으면서 이런 배신을?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단지 당장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 병실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의료진들이 우왕좌왕하며 이화영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소연은 서럽게 울고 있었다. 할머니, 정말 저 몰라보세요. 엄마가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만해. 이화영의 목소리에는 고통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매정한 가면을 유지했다. 내 엄마가 누구든 상관없어. 나는 손녀 같은 거 필요 없다. 어머니. 이정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정말로 언니의. 닥쳐. 이화영이 딸마저 일갈했다. 이 아이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남이야. 당장 내보내. 소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아무리 어려도 할머니의 적대감을 온몸으로 느꼈다. 저 갈게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병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 할머니가 저를 싫어하신다면 저 갈게요. 소연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는 순간 이화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악역을 끝까지 해내야 했다. 그래, 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김 비서가 급히 소연의 손을 잡았다. 소연아, 우리 나가자. 정말 할머니 손녀가 아닌가요? 소연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 순순한 눈빛에 이화영은 거의 무너질 뻔했다. 아니다. 너는 내 손녀가 절대 아니야. 그 말과 함께 소연은 완전히 고개를 떨어뜨렸다. 김 비서가 소연을 데리고 병실을 나가자 뒤에서 이화영의 억눌린 흐느낌이 들렸다. 이도현과 이정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위기가 넘어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화영의 진짜 마음을. 그리고 그녀가 지금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있는지를. 복도로 나온 소연은 서럽게 울었다. 김 비서 아저씨,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김 비서는 대답할 수 없었다. 회장님의 진짜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이 어린 아이에게 설명할 수는 없었다. 소연아, 할머니는 괜찮아요. 소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저를 원하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 말에 김 비서의 가슴이 아팠다. 이 순수한 아이가 이런 상처를 받아야 하다니. 병실 안에서는 이화영이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수진아, 미안하다. 엄마가 또 내 아이를 아프게 했구나.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었다. 소연이 병실을 나간 지 불과 1시간 후였다. 이화영 회장의 심장 박동이 급격히 불규칙해지기 시작했다. 회장님, 회장님. 주치의가 급히 달려와 각종 검사를 시작했지만 그녀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다. 가족분들을 모두 불러주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사의 차분하면서도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에 병실의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이도현과 이정희가 침대 양쪽에 서서 어머니를 지켜봤다. 두 사람 모두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어머니. 이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이화영은 힘겹게 눈을 떴다. 산소호흡기 때문에 말은 어려웠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김비서. 예, 회장님. 김비서가 침대 가까이 다가왔다. 그 아이는 집으로 데려다 드렸습니다. 김비서의 대답에 이화영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다행히 소연은 안전한 곳에 있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세요? 이도현이 물었다. 하지만 이화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소연의 모습만 떠올랐다. 서럽게 울며 병실을 나가던 그 작은 뒷모습이. 수진아, 엄마가 또 내 아이를 아프게 했구나. 이화영은 속으로 딸에게 사과했다. 12년 전에 딸을 잃고 오늘은 손녀까지 내쳐야 했다. 모두 자신의 선택이었지만 그 무게는 견디기 어려웠다. 어머니, 아까 그 아이. 정말 언니 딸이 아니었나요? 이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화영은 딸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모르겠다. 거짓말이었다. 이화영은 확실히 알고 있었다. 소연이 수진의 딸이라는 것을.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 비밀은 지켜야 했다. 어머니, 유 원장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도현의 질문에 이화영은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그대로. 둬라. 네. 원래. 유 원장. 그대로. 이화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원래 유 원장은 이도현과 이정희가 모든 재산을 나눠 갖는 내용이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나중에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나면 없을 일이다. 이화영의 대답은 단호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찢어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다. 이화영의 호흡이 점점 얕아졌다. 의료진들이 움직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비서. 예, 회장님. 김비서가 귀를 기울였다. 네. 서랍에 뭐가 있습니까? 편지. 하나 있다. 봉투에. 소연이라고. 김비서의 눈이 커졌다. 회장님이 미리 손녀를 위한 편지를 준비해 두신 것인가? 그거. 나중에. 그 아이에게. 네, 알겠습니다. 김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 더. 열쇠요? 시내. 음악 카페. 등기증. 그 아이 이름으로. 이도현과 이정희가 깜짝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다. 어머니가 몰래 소연을 위한 준비를 해두셨던 것이다. 어머니, 그럼 정말 그 아이가. 하지만 이화영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수진아, 미안하다.
소연아. 할머니를. 마지막 중얼거림이었다. 새벽 3시 17분. 이화영 회장이 조용히 숨을 거뒀다. 평생을 권력과 돈으로 살았던 여인의 마지막은 후회와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다. 병실에는 흐느낌만이 남았다. 이도현과 이정희는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동시에 안도하고 있었다. 그 위험한 아이는 이제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자신들의 상속은 안전할 것이었다. 하지만 김비서만은 달랐다. 그는 회장님의 진짜 마음을 알고 있었다. 그 마지막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회장님, 정말 마지막까지 그 아이를 생각하셨군요. 김비서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회장님의 유언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그 순수한 아이에게 할머니의 진짜 마음을 전해주겠다고. 비록 늦었지만 이화영 회장의 마지막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재벌 여왕의 생이 끝났지만 그녀의 마지막 사랑은 이제 시작될 예정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김비서는 작은 상자를 들고 소연의 집 앞에 서 있었다. 반지하 원룸으로 이어지는 낡은 계단을 내려가며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회장님, 정말 이 아이가 이런 곳에서 혼자 살고 있었군요. 상자 안에는 이화영 회장이 미리 준비해둔 편지와 작은 열쇠, 그리고 몇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김비서야, 소연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소연의 얼굴은 일주일 전보다 더 수척해져 있었다. 김비서 아저씨, 어떻게 오셨어요? 들어가도 될까? 소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다. 좁은 원룸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12살 아이 혼자 사는 집치고는 너무 쓸쓸했다. 할머니, 많이 아프셨나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이후로 할머니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던 것이다. 김비서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망설였다. 소연아,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단다. 네.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언제요? 일주일 전이야. 소연은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다. 할머니가 자신을 밀쳐냈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자신의 할머니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었는데. 제가 할머니를 화나게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야, 소연아.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김비서가 소연 옆에 앉으며 말했다. 사실, 할머니께서 너에게 주라고 하신 게 있어. 저에게요? 소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런데, 할머니는 저를 손녀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소연아. 김비서가 상자를 열었다. 할머니의 진짜 마음은 달랐단다. 첫 번째로 꺼낸 것은 이화영이 직접 쓴 편지였다. 봉투에는 사랑하는 손녀 소연에게라고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다. 손녀라고 쓰여 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할머니는 처음부터 내가 진짜 손녀라는 걸 알고 계셨어. 그럼 왜 저를 쫓아내셨어요? 김비서는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소연에게 건네주었다. 이 편지를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소연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이화영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랑하는 소연아, 할머니가 너를 처음 봤을 때 내 엄마 수진이의 어린 모습이 그대로 보였단다. 그리고 내가 그 노래를 불러줬을 때 할머니는 확신했어. 너는 분명히 내 소중한 손녀라고. 하지만 할머니는 너를 밀쳐낼 수밖에 없었어.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알기 때문이야. 돈과 권력 앞에서는 혈육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란다. 내가 내 손녀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들은 너를 해칠지도 몰라. 어린 내가 그런 위험에 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할머니가 악역을 맡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어. 미안하다, 소연아. 할머니가 또다시 우리 가족을 아프게 했구나.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편지를 읽던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할머니가 저를 지키려고. 그래.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너를 생각하고 계셨어. 김비서가 상자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다. 이것도 너를 위해 준비해 두신 거야. 열쇠요? 시내에 작은 음악 카페가 하나 있어. 할머니께서 몰래 사서 내 이름으로 등기해 두셨단다. 소연의 눈이 커졌다. 음악 카페요? 그래. 할머니께서 내가 노래를 좋아한다는 걸 아시고 내가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셨어. 김비서가 등기 서류를 보여주었다. 정말로 소연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제 거예요? 물론이야. 할머니의 개인 재산으로 구입하신 거라서 다른 가족들은 모르는 일이야. 소연은 편지를 다시 읽었다. 할머니의 진짜 마음이 느껴졌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내가 부른 노래는 할머니의 마음을 녹여주었어. 엄마 수진이와 함께 부르던 그 노래를 이제 내가 이어받았구나. 할머니는 행복했단다. 비록 함께 있는 시간은 짧았지만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소연아, 이제 그 음악 카페에서 마음껏 노래하렴. 엄마처럼 할머니처럼 내가 사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렴. 할머니가 너를 쫓아낸 것은 미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언젠가는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 사랑한다, 내 소중한 손녀야. 마이너스 할머니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편지가 끝나자 소연은 엉엉 울었다. 슬픔과 기쁨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할머니, 정말 저를 사랑하셨구나. 그럼 할머니께서 얼마나 너를 아껴 하셨는지 몰라. 김비서도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럼 이제 저 혼자가 아니네요. 소연이 편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선물이 있으니까. 김비서는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께서 가장 바라셨던 일이야. 내가 행복해지는 것 말이야.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할머니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이제 소연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과 함께